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병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오히려 우리 몸을 파괴하는 칼이 되기도 해요. 자가 면역 질환은 바로 그 면역의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의 방어 체계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가 면역형 희귀 질환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피부근염, 전신홍 반루푸스, 그리고 베체트병이에요.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는 피부근염, 온몸을 공격하는 루푸스, 혈관이 염증으로 막히는 베체트병. 세 질환 모두 우리 몸의 면역이 자신을 적으로 착각해 공격하는 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피로, 발진, 입안 염증일지라도 그 안에는 면역의 폭주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피부근염 근육이 말라가고 하늘빛 발진이 남는다. 피부근염은 근육과 피부를 동시에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발병률은 10만 명당 5명 정도로 매우 드물어요. 하지만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처음엔 누구나 느낄 법한 피로감으로 시작돼요. 요즘 왜 이렇게 팔에 힘이 없지? 계단 오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처음엔 단순한 노화나 운동 부족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점점 근육의 힘을 빼앗아가요. 특히 어깨와 팔, 허벅지 같은 큰 근육부터 약해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피부 변화예요. 눈꺼풀과 목, 어깨, 손등에 보랏빛 혹은 붉은 발진이 생깁니다. 특히 눈꺼풀의 보라색 발진을 헬리오트로프 발진이라고 불러요. 마치 하늘빛 꽃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손등 관절 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을 고트론 구진이라고 해요. 햇빛을 받으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여름철엔 외출조차 꺼리게 됩니다. 이 발진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에요. 면역세포가 근육과 피부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근육이 약해지면서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생겨요. 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져요.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혈액 검사로 크레아틴 키나제, 즉 CK 수치를 확인해요. 이 수치가 높으면 근육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전도 검사와 근육 조직 검사를 통해 염증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요. MRI로 근육 손상 부위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진단 방법입니다. 치료는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증상이 심할 경우 면역 억제제를 함께 사용합니다. 아자치오프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약물들이죠. 최근에는 이투크시맙 같은 생물학적 제제도 사용되고 있어요. 자가줄기세포 치료법이 임상에서 활용되며 증상 안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부근염 환자는 햇빛에 매우 민감해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필수입니다. 외출할 때는 긴팔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근염은 완치보다는 조절을 목표로 해요. 하지만 관리가 잘 되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수십 년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 재활치료, 스트레스 관리가 무너진 면역의 균형을 되찾는 핵심이에요. 2. 전신홍 반루푸스, 내 몸 전체를 적으로 착각한 면역. 루푸스. 이 이름은 라틴어로 늑대라는 뜻입니다. 19세기 유럽 의사들이 환자의 얼굴 발진이 늑대에게 물린 상처처럼 보인다 해서 붙인 이름이에요. 루푸스는 자가면역 질환의 대명사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관절, 신장, 폐, 심장,
뇌까지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쳐요. 즉, 몸 전체가 적으로 착각되어 공격받는 상태입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인 신호가 있어요. 얼굴의 나비 모양 발진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코와 양볼을 중심으로 나비가 날개를 편 것 같은 모양의 붉은 발진이 나타나요. 이 발진은 햇빛에 노출되면 더 심해집니다. 손가락 관절의 통증과 부기도 흔한 증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힘들어요. 원인 모를 피로와 미열이 계속됩니다. 밤새 잤는데도 피곤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탈모, 구강궤양, 신장염도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신장염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루푸스는 주로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발생해요. 하지만 갱년기 이후 시니어 여성에게서 재발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면역 균형이 호르몬 변화와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 호르몬 변화, 자외선, 스트레스가 면역 이상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정 약물이나 감염이 방아쇠가 되기도 합니다. 진단은 혈액 검사로 항액 항체 검사를 합니다. ANA 검사라고 불리는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루푸스를 의심해요. 추가로 항DNA 항체, 항SM 항체 같은 특수 검사도 진행합니다. 소변 검사로 신장 손상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치료의 핵심은 면역의 폭주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기본은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예요. 항말라리아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 약은 피부 증상과 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최근엔 표적 치료제 벨리무맙이 도입됐습니다. 재발률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루푸스는 감정 기복과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충분한 휴식, 심리적 안정이 약만큼 중요한 치료 요소예요. 루푸스 환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면역이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이해와 공감이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 그렇게 피곤해? 아파 보이지 않는데? 이런 말이 환자에게는 가장 힘들 수 있어요. 루푸스는 더 이상 희귀병이 아닙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들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3. 베체트병 온몸의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 베체트병은 혈관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한국, 일본, 터키 등 동양권에서 유난히 높은 발병률을 보여요. 국내에서도 약 1만 명 정도의 환자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표 증상은 입안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궤양이에요.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밥을 먹거나 말을 할 때마다 아파요. 한 번 생기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됩니다. 생식기 궤양도 나타나요. 이 증상은 환자들이 말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눈의 포도막염은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눈이 충혈되고 침침하며 빛이 번져 보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피부 발진과 관절통도 흔한 증상입니다. 특징은 증상이 나았다가 다시 나타나는 재발성이라는 점이에요. 이번 주엔 입안 궤양, 다음 달엔 눈 충혈, 그 다음엔 관절통. 이렇게 돌아가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수년간 원인을 찾지 못하고 피부과, 내과, 안과를 전전하기도 해요. 면역세포가 혈관벽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혈류가 막혀 통증과 시력 저하, 장기 손상까지 이어져요.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요인인 HLA-B51 유전자와 감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추정돼요. 진단은 임상 증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안 궤양이 1년에 3회 이상 재발하고 생식기 궤양이나 눈 염증, 피부 병변 중 2가지 이상 있으면 베체티병을 의심해요. 혈액 검사로 HLA-B51 유전자 검사도 진행합니다. 치료는 면역 억제제와 코리친을 기본으로 해요. 코리친은 염증을 줄여주는 약입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TNF-알파 억제제가 사용돼요. 인플릭시맙, 아달리무맙 같은 약물들이죠. 눈의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 점안제나 면역 조절제 주사로 염증을 완화합니다. 베체티병은 여러 장기를 동시에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피부과 류마티스 내과의 협진이 매우 중요해요. 베체티병의 가장 큰 고통은 보이는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통증입니다. 입안의 염증이 사라져도 피로감과 염증은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스트레스 조절이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질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진단이 늦어져요. 피로, 근육통, 입안 염증, 발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병명보다 중요한 것은 몸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질병의 이름이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병명에 매달리기보다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가면역 질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면역 균형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해요. 둘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켜요. 명상, 산책,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해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는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선, 견과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해요. 증상이 없어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병원을 방문해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희귀질환이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의학은 이미 과거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면역 조절제, 줄기세포 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들이 환자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은 원래 나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때로 그 방향이 잘못되어 나를 공격하지만 그 또한 다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작은 통증, 이유 모를 피로, 사라지지 않는 염증.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몸이 보내는 경고음이에요.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대응한다면 건강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스스로를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병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돌보라는 신호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